어떻게 식사 잘 드셨습니까? 네. 오늘 주제가 사실 농약을 포함한 이제 식품 안전인데요. 이 드신 식사가 얼마나 안전한지는 제가 보증을 할 수는 없지만 아마 안전했을 것이라 믿고 두 번째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전문가들과 그다음에 이 이제 관련자들의 이제 식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농촌진흥청의 농업안전보건팀의 김효철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국내에 농업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거의 독보적인 존재인데요. 그동안 농진청에서 이제 한 근 15년 정도 근무하셨는데요. 그간의 경험을 가지고 농업 현장에서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농약 오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농약이긴 한데 그런 광범위한 위험 요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농촌진흥청 국민농업과학원 농업인 안전보건팀에서 나온 김효철 연구소랍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오늘 들을 주제는 사실은 이제 오늘 약간 이제 주제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농업인의 농약 노출과 관련해 가지고 꼭 필요하고 이제 정보를 나눠야 될 주제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특별하게 좀 간단하게 좀 목적을 설명드리자면은 제가 할 발표는 농업인이 어떠한 유해 요인 또는 안전사고 위험 요인에 노출돼 가지고 직업병을 앓게 되는 거를 이제 농약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이윤근 선생님께서 소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할지에 대해서 설명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인의 유해 요인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농업인이 과연 산업재해, 직업병과 안전사고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겪고 있는지를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저희 농업인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산업재해 보상보험이라고 해야 되고 워커스 컴펜세이션 인슈어런스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대다수의 제조업 근로자들은 다 들어가 있는데 농업인 같은 경우에 한 3만 명에서 4만 명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만 명이 가입하고 있는 농업 분야 산재보상보험과 제조업에서 산재보상보험을 청구해가지고 받은 비율을 확인해 보면은 이제 그래프가 이제 보라색 그래프가 이제 일반 제조업이고 산업이고 이제 파란색 막대기가 이제 농업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좀 격차가 줄어들어가고 있는 추세긴 한데 대략 1.4배에서 2배 정도 농업이 더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게 어떤 데이터냐 하면요. 그러니까 산업재해 보상보험을 일반 자영농 이제 스스로 농장을 운영하는 농장주와 농장주 부인은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가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업주기 때문에 이제 가입이 안 되는데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농식품부에서 이제 오늘도 농식품부에서 오셨는데 농업인 안전보험이라는 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좀 유사한 거긴 한데 의무 가입은 아니라서 대략 우리나라 농업인 중에 한 3분의 1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80만 명 정도만 가입을 합니다. 그 80만 명 정도 가입을 해가지고 이제 농업인 안전보험에 실제로 보험을 이제 받은 사람들을 대략 비교해 보면은 2.99 한 여기선 제가 그래프로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에 안 넣었는데 대략 1년에 5.5명 정도가 100명 중에 5.5명 정도가 농업인 안전재해, 산업재해를 겪는다고 나오고요.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농업인 안전보험을 근거로 해가지고 사망자를 비교해 보면은 1년에 대략 250명 정도가 농작업 중 또는 농작업과 관련된 사고나 질환으로 돌아가십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 하면요. 일반 산업체 우리나라 전체 산업체 근로자를 2천만 명이라고 생각했을 때 농업인 80만 명 중에 250명이라고 하면은 20분의 1 인구에서 4분의 1의 근로자가 농업에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사실은 정말 충격적인 수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대략 유럽보다는 그러니까 일반 제조업보다는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일반 제조업 근로자의 약 3배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이제 농업인이 약 0.46의 수치를 보여주는데 거의 한 8배 정도 차이 난다고 봐야 되나요? 이렇게 되면은
8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제 동남아시아나 남아시아 쪽에 있는 근로자들의 재해 비율이나 또는 사망자 비율은 우리나라랑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희가 또 높다라고 드릴 수 없는 게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농업 기계화가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 바람에 이제 사망 사고가 좀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어쨌든 간에 동남아시아나 또는 남아시아도 이런 농업이나 산업재해는 상당히 심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산업재해를 일으키는 유해 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설명드릴 텐데요. 이제 나이오시 이제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따르면은 이제 파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흡기계 질환 또는 청력 손실, 그 다음에 피부 질환 또는 암, 그 다음에 뭐 화학물질로 인한 어떤 중독 증상, 그다음 온열 질환들은 겪는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제 그거는 미국에서 이제 밝혀내고 있는 어떤 질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하게 농업인이 직접 쭈그려서 앉아서 일하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는 우리나라 농촌을 방문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할머니들이 이렇게 걸어 다니십니다. 이게 사실은 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이거든요. 이런 것들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온열 질환이 있고요. 같이 또 농업인의 농약 중독 등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한국에서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건강 유해 요인으로 인한 직업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사진을 좀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리를 이렇게 구부린다든지 또는 뜨거운 낮에 일하시다는 시설하우스 안에서 이렇게 일하시면서 온열 질환 또는 피부 질환 등을 겪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의 주제랑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경우 이제 비료살포 작업인데 1970년대에는 이제 저희 이모부도 벼농사를 지셨거든요. 근데 농약을 이렇게 살포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태어날 때 정도에는 손으로 직접 뿌리면서. 근데 동남아시아 상황은 제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랬고 지금은 이런 식으로 뿌립니다. 직접 돌아다니면서 자영 농장주가 농약을 직접 살포를 하고 또는 축사에서 이런 유기분진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또 사진에 보시면은 이제 담배 농사 지으시는 분 옛날 이제 거의 이제 좀 사라지긴 했는데 담배 농사를 지면서 니코틴에 노출될 때도 있고 감자 선별 작업 또는 정식 작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뭐 무기분진 등의 심각한 수준으로 노출되기도 합니다. 자외선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중약물을 들면서 허리 질환에 걸릴 수도 있고 이제 농기계들은 운전하면서 여러 가지 가스나 또 농기계 안전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강을 수확하고 난 다음에 저장을 하는 이제 저장굴인데요. 사실은 올해 여름에도 생강굴에서 한 분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이런 사고들도 이렇게 종종 나타나는 사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농촌을 생각할 때 안전하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농작업장이라 생각하면은 사실은 이렇게 웃으면서 편안하게 깨끗해 보이는 환경에서 농작업을 한다고 일반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실은 사실은 알고 보면은 이렇습니다. 어깨 위로 손을 들죠. 이런 작업을 하루 종일 하면은 이제 관절염이나 다른 근골격계 질환에 걸릴 수 있고요. 무거운 거를 들다 보면은 이제 허리에 질환이 옵니다. 그 다음에 뜨거운 여름날에 수확을 하고 농약 살포를 하다가 열사병이 옵니다. 그 다음에 높은 곳에 일하시다가 추락하는 사고도 정말 많이 일어나고요. 결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농촌을 생각할 때 지속 가능한 농촌, 농업 환경 또는 환경만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거기서 일하는 눈에 보이는 농작업자는 과연 얼마나 위험한가를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아까 15년을 말씀하셨는데 20년 동안 이 장면을 꾸준히 봐오고 있거든요. 제 눈에는 솔직히 저는 그래요. 이제 좀 약간 여담을 말씀드리자면은 환경은 솔직히 저는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사람이 눈앞에서 쓰러지고 또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제 눈앞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지. 사실은 농업 환경이 어떻고 소비자가 어떻고 사실은 저한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눈앞에 아픈 사람이 뻔히 보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런 면에 있어서 좀 중점을 둬서 이렇게 이게 중요하다라 말씀드리고 싶고 특별하게 이제 농약 중독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이거를 당국 때 저희가 한국에 5개의 농업안전보건센터라고 해가지고 대학교 병원마다
농업에 관련해 가지고 안전 직업 환경 의학 전문의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농업안전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당국대 농업안전보건센터에서 총 1,386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농업인이 과연 당신은 얼마만큼 농약 중독을 겪었습니까라고 해가지고 중독 호소율을 조사해본 결과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17.3% 남성 농업인의 100명 중에 17.3명이 농약 중독을 경험했다고 나옵니다. 저는 이 수치 보고 정말 되게 많이 놀랐는데요. 이게 과연 그럴까라고 솔직히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아무튼 조사 결과는 이렇게 나왔고 이제 그린하우스 시설하우스죠. 이제 그린하우스에서 18.4%, 과수원에서 18%, 그다음 노지에서 18%, 라이스 이제 쌀이나 그런 쪽에서는 기계화가 돼 있고 1년에 몇 번 농약을 안 치기 때문에 중독 호소율이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복으로 착용하지 않았을 때 얼마만큼 농약 중독 호소율이 늘어나는가 했을 때 리스크가 약 1.95배 정도 늘어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과수원의 면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농약 중독 리스크는 1.25배, 2.69배 정도 더 늘어난다라고 저희가 2014년서부터 2018년도까지 농업인을 조사한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농약 중독은 어떤 식으로 저희가 어떤 식으로 노출되고 어떤 식으로 농약이 노출돼서 이렇게 발현하게 될까를 좀 저희가 연구를 했는데요. 한국에서 농약 살포하는 방식을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스피드 스프레이어입니다. 과수원에서 농약 중독이 가장 빈발하게 나타나는데 스피드 스프레이어에서 이렇게 농약을 쫙 뿌리고 나면요. 농업인이 사실은 이렇게 뭐 유턴한다든지 그러면서 떨어지는 농약에 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약간 문제가 되는 게 캐빈이 있으면 스프레이드 스프레이어에 캐빈이 있으면은 농약을 안 맞을 수가 있는데 캐빈이 있으면은 대략 SS기 가격이 한 2배에서 3배 정도 뜁니다. 그러니까 농업인은 이제 캐빈이 없는 이제 가림막이 없는 이제 스피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상황에서 농약 노출이 많이 되고 농약 중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핸드 스프레이어라고 해가지고 이제 엔진과 연결해가지고 직접 농약을 이제 농업인이 살포하는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요즘 이제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드론으로 이용해서 농약 살포를 합니다. 저는 이제 유럽에서 공부를 했는데 유럽에서 공부할 때 드론으로 농약 살포한다고 하니까 유럽에 계신 분들이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사실은 드론으로 농약 살포하는 거는 미국은 항공기로 방제를 하죠. 일본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근데 농약 드론 살포에 대해서 저는 이제 반대하는 입장인데 이런 것도 많은 고민이 돼야 될 거라 생각하지만 아무튼 현재로는 우리나라에서 농약으로 드론으로 살포하고 있다. 그 다음에 핸드 스프레이어라고 해가지고 직접 이제 등짐형을 해가지고 농약을 살포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드론을 제외하고서는 앞에 어떤 이거 스피드 스프레이어, 핸드 스프레이어, 그다음 백팩형의 스프레이어 같이 직접 농업인이 농약을 살포하면서 농약에 노출되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 농약 살포에서 또 특징적인 것을 좀 살펴보면요. 희석할 때 엄청나게 많은 농약이 노출됩니다. 지금 보시면 농약병을 가지고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손으로 농약을 쥐고 오른손으로 헹구는데 농약이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한 방울이라도 안 흘리기 위해서 농약을 맨손으로 헹구게 됩니다. 그 와중에 노출이 되고 분재 농약을 뜯을 때 노출이 되게 되는데 저희가 왼손과 오른손의 농약 노출량을 측정해 보면은 둘 다 높지만은 왼손이 약 2,000 마이크로그램, 2g이죠. 이게 정도 노출이 되는데 이제 소비자의 농약 노출 또는 환경상의 농약 노출과는 차원이 들릴 정도로 엄청나게 농약 노출량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좀 환경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동남아시아나 남아시아도 저를 비슷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유럽이나 미국에서 농약 연구가 우리나라랑 절대로 비교하면 안 되는 게 아시아 국가랑 비교하면 안 되는 게 첫 번째가 작물密도가 되게 높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아마 그 중진국 개발도상국도 되게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온도가 높습니다. 농약을 살포할 때 당시에. 그래서 열사병 증상이랑 같이 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농약을 살포한 후에 또는 살포 중이라도 같이 작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설하우스를 또 많이 사용하고요. 더운 나라는 시설하우스가 없을 거라 생각 드는데 우리나라는 시설하우스에서 농약을 많이 살포하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농약의 물리화학적 특성은 이제 증기함이 낮다는 거. 그 다음에 전착제처럼 농작물에 쫙 잘 달라붙을 수 있게끔 표면적에 잘 달라붙을 수 있게끔 하는 화학 성분들이 같이 포함될 수 있다는 거. 그런 좀 측면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마
원진 녹색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측정을 해보셨을 텐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온몸에 패치를 붙여가지고 저희가 측정을 해봤습니다. 측정을 해봐가 저희가 이때 어떤 것들을 확인했냐면 저희는 이 연구를 하게 된 게 방제복을 만들려고 이 연구를 했었는데 보시면은 농약이 하방으로 되는 이제 과수원이 아니라 이제 노지 농산물이나 또 하방에 농산물이 있는 데를 하방으로 농약을 살포할 경우에는 즉 이제 바지 여기가 다리 부분이거든요. 다리 부분에 농약 노출이 집중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이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방제복을 입으면 더워가지고 열사병도 같이 오니까 위는 시원하게 또는 아래는 확실하게 막아줄 수 있게끔 저희가 방제복이나 그런 것 좀 개발하는 했었고요. 지금도 이제 제가 교육을 나가면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방제복 입는 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다. 왜냐하면 저도 농약 방제복을 입고 농약 살포하다가 20분 만에 뛰쳐나왔습니다. 밭을. 그러고 나서 농업인한테 제가 사과했어요. 죄송하다고. 방제복 똑바로 못 만들어서 죄송하다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교육을 하는 게 제발 후진 살포해라. 왜냐하면 잎사귀에 묻어있는 농약이 다 묻으니까. 그리고 방제복은 바지만이라도 입어라. 위는 괜찮으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후진 살포죠. 후진 살포라 하면은 앞으로 가면서 살포하는 것보다 약 9분의 1 정도 농약 노출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단계에 있다라는 것을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좀 발표를 좀 빨리 했는데요. 이제 세이프 안전한 농약 살포에 대해서 많은 일반인들 그리고 전문가가 농업 관련된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소비자의 안전이나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또 대중은 농약을 덧뿌리면 덧뿌릴수록 건강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농약은 필요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농약을 안 뿌리면 안 뿌릴수록요. 죽어나는 거는 농업인이 죽어납니다. 왜냐하면 농약을 안 뿌린 만큼 육체 노동으로 대신해서 잡초를 제거해야 되고 병충해를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 농약은 농업인에게 있어서 필요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래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농약을 뿌리면 뿌릴수록 훨씬 더 작업이 편해지고 노동 부담이 좀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농업과 소비자의 어떤 그런 간격 사이에서 저희가 항상 교육을 하는 거는 이제 농약 중독의 어떤 증상의 특성이나 또 농약 중독의 심각성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율이나 그런 것 좀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농약 노출이 어떤 경로로 되는지 아마 동남아시아나 남아시아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경작 환경이 비슷할 테니까요. 유럽하고 미국하고는 완전히 틀리겠지만은 그다음에 과연 희석하거나 살포할 때 어떤 식으로 작업해야지 농약 노출을 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개인복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이제 어떤 개인복으로 사용하냐인데 아까 전에 제가 좀 특징 지어서 질문하고 싶었던 거기도 하고 제가 눈여겨봤던 게 뭐냐면은 베트남에서 개인보호구를 사용률을 조사했더라고요. 근데 개인보호구 사용 중에 100% 그러니까 종종 사용한다 해서 이제 그리고 자주 사용한다, 항상 사용한다 높은 비율이 나오는 게 마스크였습니다. 근데 마스크의 영어명이 뭐였었냐면요. 메디컬 마스크였어요. 지금 쓰고 있는 메디컬 마스크, 이제 코로나 마스크긴 한데 이제 교육할 때 좀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메디컬 마스크는 농약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물리학적으로 표면에 잘못돼 그리고 안 날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스크에 다 젖어요. 그래서 저희는 메디컬 마스크를 쓰면은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다. 차라리 산업용 방진 마스크를 제대로 써라라고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혹시라도 똑같은 연구나 교육이 들어가신다고 하신다면은 메디컬 마스크는 쓰지 말아라라고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오늘 사실은 제가 좀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좀 생각했던 내용인데 얼마 전에 파리바게뜨에서 사고가 났었습니다. 이제 노동자가 그러니까 젊은 노동자가 근로자가 교반기에 협착을 당하셔가지고 돌아가신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때 나왔던 사고가 이제 표가 좀 과격하게 너무 나온 표긴 한데 피 묻은 빵은 먹지 않겠다라는 표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7개월 전 그러니까 올해 6월 달인가 7월 달에 저희는 이제 농업 부문에 실습을 나갔던 청년 농업인이 토양 교반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협착 사고가 나고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고가 났을 때는 솔직히 사회적인 관심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왜 이럴까요?
사실은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농업에 종사하시고 농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먼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먼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많은 이런 얘기를 항상 하십니다. 안정적인 식량 생산,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오늘도 주제가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또 주변 환경에 대한 농약 노출 그런 거 많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거기다가 덧붙여가지고 농약에 대해서 맹독성 농약에 대해서 활동을 해주신다면은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농업인의 건강에 대해서도 더 중요하게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명 중에 18명이 농약 중독 한국에서 겪습니다. 저는 동남아시아나 남아시아도 비슷한 수준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아무튼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농약의 안전 사용, 그러니까 작업자, 소비자 안전, 뭐 잔리 안전이 아니라 이제 그걸 살포하고 사용하는 농업인의 건강 안전도 많은 관심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이제 그 농업 재해에 대한 통계가 흔치 않은데 일반 산업 재해보다 훨씬 높다는 것, 그리고 그 중에서는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해서 MSD라는 질환이 굉장히 위험한 건강 영향으로 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중간에 아마 드론 사용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 다녀본 몇 군데 그 동남아시아에서는 드론을 이용한 농약이나 혹은 비료 살포를 지금 실제로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나중에 좀 좋은 조언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 농업안전보건 전문가들이 흔치 않은데요. 그 흔치 않은 두 번째 분이십니다. 저희 연구소의 이윤근 소장님을 통해서 안전한 농장업 환경 개선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제언을 듣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약 예방 정책의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조금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농약 살포자 즉 농민의 입장에서의 정책을 말씀드리는 거고 소비자 농약이 뿌려진 농산물을 먹는 소비하는 소비자의 관점이 아니라고 하는 거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정책이 사실은 같이 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살포자의 관점에서의 문제점과 방향성을 말씀드린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나라 농약 아마 동남아 아시아 지역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농약 정책의 가장 큰 문제가 굉장히 농약에 대한 굉장히 친화적인 정책을 많이 씁니다. 그죠?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지만 굉장히 친화적인 정책을 씁니다.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이게 농약일까요? 아닐까요? 잘 모르겠죠? 이건 어떨까요? 삼지창 막 과일이 그려져 있어요. 이거 혹시 과일 주스 아닐까요? 예. 자, 요건 어떨까요? 요거는 팬케이크, 그죠? 빵을 만드는 무슨 재료 같죠? 그죠? 만약에 농약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는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야 이거 과일 주스다 그냥 마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마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종종 그런 사고가 발생합니다. 자, 이거 빵을 만드는 재료 같아요. 이거 빵을 만들 때 밀가루가 부족하면 이거를 덜어서 반죽을 해서 먹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사례입니다. 예. 왜 농약을 이렇게 만들어야 될까요? 농약은 독약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친화적으로 만들까요? 이거는 뭡니까? 농약을 생산하는 업자의 입장에서 정책을 피기 때문에 이렇게 농약 친화적인 이런 정책을 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소비자들은 농약에 대한 반감이 줄어들어요.
아, 농약 괜찮구나. 심지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농약이라는 이 용어를 안 쓰고 작물 보호제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고요, 이미. 그리고 앞으로 법에서 쓰는 용어도 이렇게 바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아직은 농약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이게 과연 맞을까요? 이게 저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약에 대한 친화적인 정책 이것부터 바뀌어야 된다. 이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농약의 사용량이 증가합니다. 증가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농약의 사용량인데요. 이게 헥타르당 11kg을 쓴다는 겁니다. 연간 요즘 쓰는데요. 이게 양이 많은 양일까요? 적은 양일까요?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세계 평균의 4배 정도 됩니다. 아까 동남아에서도 보니까 그 양이 나왔던데 거기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농약을 많이 써야 되느냐? 저는 그 원인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농약에 대한 친화적인 정책 때문에 농약에 거부감이 없으니까 많이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농약의 사용 목적을 식량 증산에 놓고 농약 사용을 장려하다 보니까 농업인들은 거리낌 없이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농약 사용량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는 뒤에서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퀴즈. 이게 혹시 무슨 장면일까요?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 김원 박사가 찍은 사진입니다. 네, 이게 한 15년 전에 저하고 이 농약 조사를 하러 나갔다가 깜짝 놀라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지금 농약을 치고 있는 거예요. 농약을. 불난 거 아닙니다. 저는 멀리서 보면 마치 산에서 불이 난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농약을 많이 칩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농약을 많이 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친화적인 정책뿐만이 아니라 농약에 대한 보호 장구 착용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나라도. 아까 우리 베트남 이야기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적어요. 평균적으로 보면 한 30-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거 이제 부위별로 이 장갑을 끼고 있는 거 한 36%, 이 신발 장화라고 하죠. 장화. 그러니까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는 이 장화를 신는 건 한 60, 그나마 좀 괜찮은 거고요. 호흡보구가 39%. 이 호흡보구는 농약 방제용 마스크입니다. 메디컬 마스크가 아니라 농약 방제용 마스크 이런 겁니다. 굉장히 저조합니다. 아직도 저조해요. 아직도 저조합니다. 아까 제가 농약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쓰느냐를 봤는데요. 요거는 이제 2019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농약의 살포량이 헥타르당 한 2.5kg 정도가 됩니다. 2.5kg. 아까 우리나라 얼마였죠? 10kg가 넘었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봐서라도 우리나라가 한 4배 정도 많은 거고요. 특히 아시아 지역이 그리고 남미 지역이 농약 살포량이 많은 편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훨씬 많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자, 세 번째는 농약 중독에 대한 이 조사가 사실은 굉장히 언더에스티메이트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지금 한 12% 정도 마일드한 중독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2% 정도 되는데요. 글쎄요, 여러분들이 관점에 따라서 이게 높은 거냐 낮은 거냐 좀 판단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뒤에 통계를 잠깐 보겠습니다. 최근에 연구된 것에 의하면 1년에 전 세계적으로 농약 중독자가 약 한 8억 6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비율로 보면 한 44% 정도. 이거 세계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12%밖에 안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하나는 농약 방제복을 잘 입으니까 농약 중독 환자가 적구나 이럴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가능성은 진짜로 농약 중독 환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덜 돼서 이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둘 중에 하나죠, 그죠? 그런데 아까 앞에서 봤죠.
한국에서의 농약 살포량은 전 세계에 비해서 3배 내지 4배 정도 많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농약 중독률이 한 44% 정도 되는데, 네, 44% 정도 되는데 농약 살포량은 4배 정도 많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얼마나 저평가됐는지 알 수가 있죠. 농약 중독이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이 사진은 사실은 한 10년 전의 사진이어서 지금은 이제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만, 뭐 아무데나 방치되고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쓰고 남은 농약병을 아무데나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2차 오염이 일으킵니다. 거기에 남아있는 농약이 토양 오염을 일으킬 수 있고 수질 오염을 일으킬 수 있고요. 보관하는데 아무데나 농약을 보관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농약 중독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아주 빈번하게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건 어떻게 보면 이 전문가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이 농약의 정책을 편다고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한국에서는 적어도 유감스럽게도 한국에서는 농약을 규제하는 정책과 농약을 관리하는 정책, 그러니까 농약을 새롭게 만들어지면 수입을 하거나 새롭게 농약을 만들게 되면 그래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등록과 규제의 정책을 정말로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하나의 기관에서 합니다. 이건 정말로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라고 규제를 해야 될 사람이 좀 더 많이 해. 두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농업인, 농부의 손을 들어줘야 될까요? 아니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줘야 될까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단언컨대 우리나라가 농약 정책이 이렇게 가는 한 우리나라의 농약으로 인한 부정적인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분리돼야 됩니다. 그 모델이 지금 미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은 농약에 대한 규제를 어디서 하느냐? EPA에서 해요. EPA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농약을 등록하는 사람이 규제도 같이 해요.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빨리 이 정책이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농약과 관련된 규제, 노출 기준, 또 잔류 농약의 농도 이런 것들을 다 규제하는 거를 환경부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농약의 등록과 관련된 거, 농업인의 교육과 관련된 거, 요거는 관련된 부처에서 하는 게 맞죠.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고, 아마 모르겠어요. 우리 동남아, 우리 여기 오늘 오신 NGO 단체에 소속된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빨리 우리나라도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몇 가지 좀 바뀌어야 될 것들을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에 대한 중복 일수가 있는데요. 농약 보호구 착용률을 높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의 관점은 이겁니다. 제가 아까 앉아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농약 교육을 몇 번이나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한 15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농촌 현장 돌아다니면서. 그 교육을 할 때마다 느끼는 저의 감정은 뭐냐면 왜 농업인들이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결론은 뭐냐면 농업인들이 농약에 대한 독성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내가 30년, 40년 평생 동안 농약을 쳐왔지만 농약 중독으로 죽은 사람 못 봤다는 겁니다. 자살한 사람, 농약을 마셔서 자살한 사람은 봤지만 농약 중독으로 어떤 병이 걸린 사람 나는 못 봤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즉 크로닉한 장기적인 농약 중독에 대한 개념은 없어요. 그냥 농약 뿌리다가 팍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는 거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지. 그래서 농약 중독 이 보호구 착용이 중요합니다라고 아무리 교육을 해도 농업인들이 그걸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될까?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면 조금 생각이 바뀌어요. 뭐가 바뀌냐면 이게 이제 뭐냐면 피부로 흡수되는 부위별 농약의 노출량인데요. 아까도 몇 가지 데이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상하 몸을 통해서
이 들어가는 전체 피부로 흡수되는 양이 사람이 농약 살포자가 들이마시는 노출되는 농약 양의 95% 이상이 피부로 노출이 됩니다. 놀랍게도. 그러나 농업인들은 뭔만 생각하냐면 마스크만 잘 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농약만 차단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로 잘못된 정보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주면 농업인들이 조금 눈빛이 달라져요. 그래서 농약 방제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화를 신발을 좋은 걸 써야 되고 고구를 써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농약에 대한 우리가 강조해야 될 지점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거고요. 그다음에 방제복을 열심히 입는데 잘못 입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바지를 입었죠? 이 바지의 끝단, 바지가 신발 속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밖으로 나오는 게 좋을까요? 이게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죠? 신발 안으로 막 지나가다가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바지를 신발 안으로 집어넣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농약이 줄줄줄 세워서 발 밑에 흥건히 발이 젖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는 지금 이 방수 재질의 장갑을 끼고 있습니다만 그냥 면장갑을 쓰고 있거나 그냥 면으로 된 마스크를 쓰고 있거나 혹은 메디컬 마스크를 쓰고 있거나 철저하게 나는 마스크 썼어요 라고 하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나 쓰고서 계속 농약을 뿌리게 되면 마스크가 축축이 젖죠. 그러면 작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 흡수가 되는 겁니다. 조사된 연구에 의하면 피부에 묻어있는 농약의 적게는 5%에서 15%가 인체로 흡수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묻어있는 양에. 그러니까 보호구 착용도 굉장히 좋은 이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인 거고요. 자, 세 번째로는 농약에 대한 보관의 문제입니다. 농약의 보관의 문제. 보관함에다 별도의 보관함에다 넣고 열쇠를 잠궈야 됩니다. 열쇠를 잠궈야 되는 거고요. 다 쓰고 남은 농약병은 따로 수거함을 따로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어떤 것의 문제냐면 농약에 대한 자살의 문제입니다. 자살. 페스티사이드. 농약에 대한 자살. 이게 우리나라 한국에서의 자살인데요. 1년에 한 13,000명 정도가 자살을 합니다. 보세요. 2016년부터 최근까지 보면 여전히 자살률이 증가를 합니다. 트렌드를 보면. 자, 밑에가 농약에 의한 자살입니다. 보세요. 한 1000명에서 지금 한 600명 단위까지 드라마틱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농약에 의한 자살이.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에 대한 답은 농약 보관함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약 보관함을 보급하는 정책을 우리 아까 그 발표했던 김효철 박사랑 같이 저희가 한 15년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영향이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농약은요. 내가 농약을 먹고 자살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농약이 눈에 띄지 않으면 자살에 대한 생각이 없어집니다. 이거는 많은 뭔가 그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단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 농약은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 보관함 보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농약을 살포하는 장비들이 조금 현대화되면 농약을 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농약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저는 정말로 고민이에요. 무슨 고민이냐면 농약을 뿌리는 거를 좀 더 편하게 하게 되면 사람이 안 하고 기계가 하게 되고 이렇게 정책이 바뀌게 되면 양면성이 있죠. 농약을 뿌리는 사람은요 훨씬 안전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농약을 뿌리는 게 더욱더 쉬워지게 되면 그만큼 농약의 살포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2번 뿌릴 거 3번, 4번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그만큼 위험성이 커지는 거예요.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역시 또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숙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경고에 대한 시그널을 강력히 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거 들으면서 제일 의아한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 원래는 페스터사이드라는 것이 지금 현재는 PPP라고 불립니다. 플랜트 프로텍션 프로덕트라고 해서 아마 식물들이 해충으로부터 저를 구해주세요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거를 만들진 않았을 텐데 결국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농약을 개발하고 쓰다가 그 화살이 이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 하고 그 이름이 어떻게 정의되고 있느냐가 위험성을 규정하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어서 이 네이밍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발제자입니다. 보통 이제 이런 컨퍼런스를 하면 정부의 이제 관련자들이 잘 안 오시거든요. 왜냐하면 정책이 잘못됐다, 정책을 빨리 개선해라, 좀 더 엄격한 제도를 만들어 달라, 뭐 이런 요구를 듣기가 십상이어서 잘 안 오시는데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친환경농업과 박지영 사무관님 모시고 우리 정부는 유기농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해 주신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전에 캡에 제가 방문했을 때 캡에서 농약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한국에서는 유기농 증진을 위해서 정부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을 직접 작성해 주셔서 보내셨기도 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정부의 노력들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박지영 사무관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 육성 정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적인 인증에 따라서 친환경 농업을 육성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이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의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의 개념과 육성 지원 정책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친환경 농업의 개념과 그 다음에 목적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친환경 농업 육성을 하기 위한 주요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적과 개념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고 생태적인 순환과 토양에서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또 농업 생태계를 보존을 하기 위해서 화학적인 농약이나 화학적인 비료 그리고 항생제 등의 화학적인 이제 자재들을 최소한으로 사용을 하거나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건강한 환경에서 농산물을 기르는 산업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럼의 주제인 농약으로부터 안전한 그런 이제 농업을 구축을 하는 부분도 친환경 농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것은 저희 친환경 농업법 제2조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의 개념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단계로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유기농과 무농약이라고 하는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유기농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자연 상태에 가깝게 재배하는 방식으로서 크게 이제 유기 농산물과 유기축산물로 나눠지게 되는데 유기축산물은 기본적으로 이제 화학 농약과 비료를 전혀 사용을 해서는 안 되고 또한 그 이외에도
윤작이라든지 그런 그 수질과 토양 관리 같은 뭐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정립된 그런 절차에 따라서 농산물을 재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유기축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기적으로 재배된 그런 작물들을 먹여서 건강하게 그리고 이 동물 복지 조건에 맞게 기르는 그런 축산물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농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인데 앞서 그 여러 발표자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이 농약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비료는 한 3분의 1 이하 수준까지 이용을 허용을 하지만 농약은 전혀 사용을 하지 않는 그러한 재배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 유기와 무농약 모두 법정 인증이며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인증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거 맞지? 농식품부라고 하는 마크가 찍혀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앞서서 말씀드린 정의하고도 맞닿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농업의 환경 보존적인 역할을 증대하고 또한 농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 특히 이제 농약이나 비료 등을 줄이고 그리고 그런 친환경적인 그 영농 활동에 참여하는 그 농업인을 육성함으로써 농업 환경을 건강하게 이제 관리하고 그럼으로써 결국 농업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는 그러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친환경 농업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환경 농업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법적인 인증을 받은 그 유기 또는 무농약 농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2018년 대비 2020년에는 2018년 57,261 농가에서 59,249농가로 증가를 하였고요. 전체 농지 중에서 친환경 농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4.9%에서 5.2%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이제 연차별로 좀 변동이 있어서 현재는 지금보다 조금 떨어져서 지금 다시 4.9% 수준으로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한 5년간 친환경 농업의 비중은 국내에서 한 5% 정도, 농가 기준, 농지 기준 둘 다 5% 정도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의 유통 현황인데요. 친환경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일반 농산물과 그 유통 구조가 좀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일종의 특수한 품목으로 취급이 되는 측면이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생산자에서 나가는 단계를 먼저 보시면 가장 많이 나가는 경우가 지역 농협을 통해서 나가는 경우가 37.6%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생산자 조직을 통해서 출하가 되는 경우가 10.8%이고요. 그리고 전문 유통업체를 통해서 나가는 비율이 한 10% 정도로 상대적으로 일반 농산물에 비해서 좀 적은 편입니다. 다른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문 유통업체나 혹은 도매 시장을 통해서 거래가 되는 비중이 굉장히 많은데 친환경 농산물은 좀 특수한 품목으로 취급이 돼서 따로 판로가 좀 차이가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비자에서 도달돼서 소비가 되는 단계도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학교 급식으로 나가는 비율이 3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뭐 대형 마트라든지 농협 같은 대규모 그런 그 유통업체를 통해서 나가는 그런 비중이 29.4%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생협 등의 약간 친환경 농산물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생협이나 그다음에 친환경 농업 전문점으로 나가는 비율이 약 9% 정도 각각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농산물이 주로 대형마트 같은 데나 소매점에서 많이 나가는 데 비해서 이거는 좀 특수한 학교 급식이나 그런 이제 전문점을 통해서 많이 나가는 성향이 있다라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이제 건강한 그런 농산물로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특히 어린아이들의 이제 급식이라든지 그리고 또 건강에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생협이나 친환경 전문점을 통해서 많이 유통이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친환경 농산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 5%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규모가 적어서 좀 대규모로 유통되기 좀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특수한 채널로 많이 나가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친환경 농업을 육성을 하기 위한 그런 저희의 정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장기 목표와 그런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지금 제5차 친환경 농업 육성 계획이 2021년 수립되어서 25년까지 시행이 되는데요. 이 계획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 환경 가치, 즉 이제 이 환경 가치라고 함은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를 할 때 아까 친환경 농산물을 국내는 건강한 식품으로, 그러니까 농약이 안 들어간 그런 식품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구매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도 조사를 해보면 한 90% 정도의 소비자들은 이게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이라고 생각해서 구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을 생각을 해서 구매하는 비율은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7.5%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비율이 한 7, 80% 이상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고 환경을 생각을 해서 그런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를 하는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이 활성화돼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기농업의 비율이 10% 이상 달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환경 가치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함으로써 환경 가치를 기반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사는 비중을 50%까지 높여서 친환경 농산물 시장을 활성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친환경 인증 농가의 비중인데요. 그런 친환경 인증 그 인증을 받은 그런 농지 비중이 2020년 기준 5.2% 수준인데 그걸 약 2배 수준인 1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화학적인 비료와 농약 사용을 줄이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앞서 여러 발표자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은 양의 농약과 비료를 사용을 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구조적으로 이제 굉장히 좀 밀집하고 좁은 공간에서 많은 그 농산물을 생산하는 그런 집약적인 농업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한 그 화학 비료 사용량을 헥타르당 266kg에서 233kg으로 약 그 10% 정도, 15% 정도 감축을 하고 화학 농약도 헥타르당 10.5kg에서 9.5kg으로 약 10% 정도 감축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의 방향은 크게 그 소비 확대 그리고 친환경 농업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 그리고 농업 환경 관리 이렇게 세 가지를 정책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 친환경 농업 그 소비 확대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면은 현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학교 급식이나 그런 이제 생협 같은 데서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좀 편중이 되다 보니까 친환경 농산물이 널리 쉽게 이제 접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접하기 쉬운 뭐 대형마트라든지 온라인 등으로도 판로를 확대해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환경 농업의 환경 가치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고 또 친환경 농산물 그냥 그 채소로 신선 농산물로 먹는 게 아니라 가공식품이나 외식이나 혹은 이제 해외 시장 수출 등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을 함으로써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세부적인 정책의 사례로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친환경 농업을 좀 많은 소비자들이 이제 경험을 하고 가족 단위로 체험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인 유기농 산업 복합 서비스 단지 구축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소당 약 180억 원을
지원을 해서 총 4년에 걸쳐서 이런 서비스 단지를 구축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현재 한 개소가 괴산에 구축이 되어 있고 6개가 지금 구축 중이고 총 12개를 이제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런 유기농 복합 단지를 구축을 함으로써 이 단지를 통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도 하고 또 소비를 함으로써 친환경 그 농업의 가치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걸 목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조금 덜해졌지만 작년엔 그 코로나19가 굉장히 심했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친환경 농산물의 거의 절반이 학교 급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친환경 농가의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친환경 농업 농산물들이 잘 안 팔리는 거에 대해서 일반 그 소비자들한테 좀 팔 수 있도록 하여서 친환경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한 20% 정도 그 세일을 하는 그런 프로모션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친환경 농산물 농가를 그 농산물 판매를 지원을 한 그런 정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친환경 농가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규모가 농가들이 작고 또 친환경 그 농가랑 바로 옆에 일반 농가가 같이 있다 보니까 옆에서 막 농약이 날라오고 그런 식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인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또 그렇게 생산된 농산물의 안전성 문제도 좀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친환경 농업을 이제 최대한 좀 집적화하기 위해서 그런 친환경 농업 집적화 단지 구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적화 단지를 중심으로 이 판로랑 연결을 시키고 뭐 시설이나 정비 그리고 마케팅 등을 지원을 함으로써 이것을 친환경 농산물 확대를 위한 생산 기지로서 육성을 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고요. 또한 친환경 농가들한테 친환경 재배법에 대한 교육과 그 다음에 친환경 농가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화학 농약이나 비료가 아닌 그 천연적인 성분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유기농업자재 등을 개발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연구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런 친환경 농업 생산 기반을 만드는 그런 구체적인 정책 중에 하나로 저희 친환경 농업 직불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직불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많은 나라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인데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기농과 무농약으로 등급을 나눠서 이제 그리고 또 그 땅의 종류를 나눠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유기농이 무농약보다 더 많이 이제 좀 생산성이 좀 희생되는 측면도 있고 좀 더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단가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좀 그 친환경 재배가 용이한 그 쌀, 논에 비해서 좀 많은 농약이 이제 소요가 되고 친환경적으로 재배하기 힘든 그런 과수원이라든지 기타 밭 같은 경우에 좀 더 많은 지원을 하는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당 최대 이제 5헥타르 그리고 무농약의 경우에는 최대 3년 그리고 유기농의 경우에는 최대 5년의 지원을 하고 있고요. 5년의 지원이 끝난 후에도 유기농 같은 경우에는 약 절반 정도의 단가로 계속해서 무기한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는 헥타르당 약 35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환경 친화적인 농업 환경 관리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그 비료와 농약을 감축을 하는 부분이고 또한 이런 그 농업 생태계 내에서 자원 순환을 활성화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농업 환경 관련된 정보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또 그 지역 단위로에서 농업 환경을 관리하는 그런 이제 활동들을 지원을 하는 그런 측면 그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로서 저희가 이제
그 농업환경 보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마을 단위로 농업 환경을 보존하는 활동을 하는 그런 농가나 주민들한테 그 활동에 비례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 이제 선정되면은 마을당 최 5년간 6억 5천만 원을 지원을 해주게 되고 1년 차에는 마을의 환경을 진단하고 계획을 세우는 단계고 2에서 5년 차에는 실제로 그런 환경 개선 활동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을들은 지금 전국적으로 총 65개소가 선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지원해주는 활동들을 보면은 비료를 감축을 하는 활동이나 그런 이런 그 영양분을 이제 재순환 시킴으로써 비료를 감축하는 그런 활동들이 있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활동 그리고 이제 화학 농약을 저감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 그리고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는 활동과 탄소 감축하는 활동 그리고 축산 악취를 저감하는 활동 등이 있고 그 외에도 수질 관리 이런 폐기물 처리 생태계 보호 그 다음에 경관 보존 그리고 농업의 유산을 지키는 그런 활동들로 구성이 돼 있고 각 활동별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을 설명을 드렸고 이것으로 저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